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에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는데 귀성객들이 분산돼 고향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예년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의 동향과 대응책까지 일일이 보고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MB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에는 단순한 정치인 동향이 아니라 뒷조사 의혹이 불거질 만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식당에서 만난 최 씨가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걸 목격하는 등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가 최 씨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자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키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북한과 교역하는 어떤 기업이든 제3자 제재를 받을 거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한 대학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선발 과정에서 부모 이름과 직업까지 확인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수억 원씩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오전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연휴가 길어서인지 도로 상황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귀성길을 헬기를 타고 고속도로 상공에서 담았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예년과 달리 상하행선 구간 모두 원활합니다. 명절 연휴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는 용인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한 놀이공원, 주차장 가득 들어찬 차들이 귀성 행렬과 대조를 이룰 정도입니다. 평소 나들이객들이 몰리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청계 톨게이트도 양방향 흐름이 원활합니다. 강원도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 호법 IC 부근입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로 차량이 제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통한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은 잠시 정체되는 듯 하더니 이내 시원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10일 동안 이어지다 보니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이른바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역대 가장 긴 연휴입니다. 그런 만큼 귀성객들과 여행객들이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와 또 그리고 인천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각각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최승기 기자입니다. 최승기 기자. 자, 앞서 헬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낮 시간 동안 이제 고속도로가 상당히 한산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고향 내려가는 차량이 좀 늘었나요? 네, 제 뒤로 경부선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을 빠져나가거나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차들이 제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는 차량 52만 대가 빠져나가고 51만 대가 들어올 전망인데 지금까지 약 40만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7시 현재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반, 광주 3시간 10분, 대전 1시간 38분이 걸리는 등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최승기 기자 뒤로 보이는 고속도로 요금소 모습이 상당히 지금 평소 퇴근 시간보다도 차량 흐름이 원활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원활한 거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최장 열흘로 길기 때문에 귀성길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지난해보다 5% 정도 많은 3,700여만 명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귀성길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가 5시간 40분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35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를 할 거라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정체가 좀 심할 것 같은데 내일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총 470만 대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6시에서 7시쯤부터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쯤이 가장 막히고 오후 내내 이 교통량을 유지를 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추석 전후 사흘,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공항이 붐볐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지금 신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보니까 출국장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이쪽 항공사 카운터를 보시면요,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출국 수속을 위해서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출발 항공편이 많았던 오전에는 대기줄이 이 카운터를 몇 바퀴 휘감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역시 지금은 조금 한산해졌지만 오전엔 대기줄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안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출국한 인원은 9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예, 9만 9천 명. 자,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아마 이번 명절에 역대 최고 수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인천공항 측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약 195만 명 정도가 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평균 17만 7천 명 정도인데요. 이 지난해 추석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은 10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 연휴 기간 중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로 점쳐집니다. 입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다음 달 7일 토요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공항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공항 공사 측은 공항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최승기 기자와 인천국제공항 나가 있는 신진 기자 차례로 연결해서 귀성객, 여행객 상황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예, 승객 185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이륙하려던 항공기의 바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1시간 정도 폐쇄됐고 다른 비행기의 이착륙이 잇따라 지연돼 승객 수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항공기 창문 밖으로 정비 직원 등 항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 기내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항공기 점검을 위해 주기장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기장에 도착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후 3시 35분쯤 승객 185명을 태우고 김해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510 편입니다. 처음에는 활주로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다 해놓고 나중에는 공항 관제탑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못 움직이다고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를 하나 빼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정상적인 이륙 활주도 중에 조종사가 전방에 나타난 전방의 항공기를 인지해 이륙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급정거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손됐다는 게 제주항공청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 5시 5분까지 1시간가량 제주공항 활주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려던 항공편 16편이 회항하고 수십여 편의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1시간을 소매를 했어요, 위에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다가 광주쯤에서 다시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예요. 국토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관 등을 현장으로 파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1년 당시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MB정부 청와대 문건 내용에 따른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동향 보고를 넘어서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질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1년 말 작성된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시나리오에는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후보 경선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손을 잡을 것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홍 대표가 이듬해 총선에서 친이계를 제거해주는 대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대응책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 이를 미리 흘리고 주요 인물의 희생을 통해서 당내 구도를 재편하는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이 특히 많은데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비서에 대해 유승민 최고위원이 너무 까분다고 평가했다고 했고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혜 씨가 이끌던 강남팀이 아직 건재하고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최태민 라인이 이슈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관련 정보도 집중적으로 수집됐습니다. 이른바 친노 인사들의 동향을 보고하며 문재인의 운명,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한 친노 인사들의 명단은 물론 양정철 전 비서관의 대선 승리 발언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선 주자 로드맵 구상에 돌입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이사장의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건에는 2011년 당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던 전형적인 서민 피해 사건이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만 걱정했던 것 같은 모습이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부실 대출로 촉발된 2011년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파산 사태. 서민들의 피땀 어린 저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MB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지고 전액 보상하라!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까지 요구했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됐습니다. 문건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검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에서의 민심을 부담스러워했고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 인사의 수사 동향이 알려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특검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책임을 규명할 건지만 오로지 목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자로서 나라의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축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있은 지 6년, 아직 피해자들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우선 이 문건들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라는 점, 이게 먼저 밝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현재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문건들입니다. 그러나 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이어서 최근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 기록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일일이 열람을 하고 또 그걸 수기로 적어와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예,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수기로 다 적어서 가지고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제 시기나 내용적으로 볼 때 MB정부 청와대 문건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과연 누가 작성을 한 것이냐, 누가 쓴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 확인이 되나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요. 예. 청와대에는 이 수석실에서 직접 작성된 문건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수석실 등을 통해 올라오는 문건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문건의 경우에는 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동향뿐만 아니라 일종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작성을 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정치권의 지금 분석입니다. 예. 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은 이미 많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국정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 대목인 건데요. 또 눈에 띄는 게 야당에 대한 어떤 분석, 동향 파악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박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또 문건을 정리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난 정권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 안봉근 씨와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음종환 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선라인 강남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요. 예. 일부 친박계 인사들은 이 최태민 라인이 이슈화되면 이미지만 훼손된다는 우려도 한다라는 이런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이미 이때부터 감지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11년에 이제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들, 최태민 라인이 언급이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군요. 자, 단순 동향 보고라도 뭐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또 수시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동향 보고가 아니라 어떤 사찰 차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정치 개입이나 혹은 공작으로 보이는 대목들도 좀 있었는데요. 예.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선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 언론의 해당 시나리오를 미리 고지해서 상황 전개를 차단하고 주요 인물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한나라당 소장파에 대한 포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차단,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난 여론을 조성하라,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이전에 이제 공개됐던 국정원 문건과 상당히 이렇게 맥락이 비슷하고 표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 이제 주요 이슈였던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한 보고 내용에서 확인을 한 건데요. 예. 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본회의 소집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 보수 언론 등과 협조, 야당의 외통위 점거 불법성과 반의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 공개된 이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 조성 혹은 조작과 관련한 이런 문건에서 보면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라든지 예. 또 비난 여론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뭐 지시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내용들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과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하나하나 계속 이제 밝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비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보수단체 명의로 억대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박지원 의원,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SNS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정치 댓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영웅화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묘사했는데 이런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들은 신분을 감췄습니다. 박배영 기자입니다. 2010년 12월 군사이버사령부가 영화 해결사 포스터를 패러디한 겁니다. 녹슨 별이 지고 샛별이 뜬다는 표현 아래 이명박 감독, 김관진 주연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포스터 작성 시기가 김 전 장관 취임 시기와 비슷합니다. 군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온라인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실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아이디를 추적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영웅화 대상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홍보하는 제작물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배포한 겁니다. 독도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을 왕으로 묘사해 홍보한 포스터도 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몰이 활동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2013년 2월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홍보물도 만든 겁니다. 장관 취임을 방해하는 악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김 내정자를 준비된 사나이, 손자병법의 달인 등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 내정자는 무기 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30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방부가 기무사의 군 지휘관 동향을 파악하던 일처를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는 군 간부 사찰은 물론 민간인 사찰로도 문제가 됐죠. 앞으로 본래 업무인 보안과 방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기무사 1처는 기무사 내에서도 가장 핵심 부서로 꼽혀왔습니다. 군 지휘관과 부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실상 군 전체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감시 업무가 꼭 군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1처를 중심으로 기무사 전체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뒤로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2009년 인터넷 동호회 사찰 의혹, 2011년 대학 교수 이메일 해킹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기무사는 감시가 주 업무이던 1처를 해체하면서 사찰은 물론이고 동향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필수적인 신원조사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보안과 방첩 분야가 강화됩니다. 방위산업에서 기밀 보안이 강화되고 비리 적발에도 힘을 쏟습니다. 방첩 분야에서 대테러 대응 조직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부터 군 정보기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난해 공개가 됐죠.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출판계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체부 담당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별 이유 없이 몇몇 책을 도서전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저자는 진중권 씨 등입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낸 메일입니다. 해당 메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도서전 목록 중 해당 번호는 제외 바란다고 써 있습니다. 해외에 홍보할 국내 책 60권 중 제외한 도서 목록 번호 5개만 적혀 있습니다. 해당 도서의 저자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진중권, 박시백, 고도원 씨와 정홍규 신부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선정 도서에 포함되면 책 판매나 홍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선정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출판계의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광범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미역 오디세이는 정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인데 그 책이 왜 블랙리스트에 걸려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뉴스룸에선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일부 매체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게 사실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며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조작설을 아직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 김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김 씨는 최 씨가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봤고 또 실제 사용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 보도를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석에 앉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태블릿 PC를 개통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지 집중 신문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최 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해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이 태블릿 PC를 최 씨가 사용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최 씨를 만났을 때 최 씨가 가방에 자신이 개통한 것과 같은 하얀색 태블릿 PC를 넣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최 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추론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태블릿 PC를 개통해줬다는 사실을 최 씨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3년 초 최 씨가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권유하며 태블릿 PC 내가 만들어줬다면서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때문에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최 씨가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전화해서 태블릿 PC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타당한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태블릿 PC 관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에 가서 태블릿 PC를 쓴 사람이 최 씨가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이 아닌지, 또 태블릿 PC로 접속한 메일 계정 역시 김 전 행정관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이 모두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최 씨가 사용자라는 사실만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김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 PC를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처음 받았을 때 이후론 없고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넨 뒤로 돌려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태블릿 PC엔 최 씨가 2012년 7월 독일에 갔을 때 도착을 알리는 영사관 알림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012년 7월 독일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행정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태블릿 PC를 통해 접속한 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행정관은 사용한 적도 없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해당 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순실 씨와 공유했고 이를 통해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오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을 통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그리고 또 최 씨 측, 또 그리고 일부 친박 세력과 매체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지난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 역시 최 씨가 사용한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조작설을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이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인 이 정우성 전 비서관도 이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 친박 성향의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 전 비서관은 그 변호인을 교체하면서까지 이 감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김한수 전 행정관 오늘 증언했는데 지난해 검찰 조사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진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법정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건데 그 부분에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가 끝날 무렵에 추가로 진술할 게 있다고 했고 검찰이 추가로 진술할 게 뭐냐라고 물으니 태블릿 PC를 최 씨가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그쳐 물어서 억지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법정 증언의 경우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진술에 이어서 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 법정 증언으로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 모두 지금 역시 여전히 태블릿 PC 조작설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변호인 측도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이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 최 씨의 소유를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김 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개통을 해줬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측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최순실 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해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 씨가 태블릿 PC 네가 만들어줬다며 라고 김 전 행정관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김 전 행정관 입장에서는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던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가방에 넣는 것을 2012년 6월에 직접 받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2013년 1월에 이러한 질문을 최순실 씨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최순실 씨가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또 증언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이 또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른 매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블릿 PC 속 사진 파일들을 거론을 하면서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결과 이 1,900개의 그림 관련 파일이 나왔고 이 중 2장만 최순실 씨 사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00개 파일 중 이 대부분은 이 소셜미디어, 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동 저장되는 그런 그림 파일과 사진 파일이 대부분입니다. 태블릿 PC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서 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이 사진 파일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 최순실 씨 본인 또는 최 씨 가족들 사진입니다. 특히 최 씨 사진 2장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 최순실 씨 본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블릿 PC를 직접 들고서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을 것 같군요.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니 입조심하라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실무를 맡았던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박 씨는 2015년 12월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입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사장이 자신에게 VIP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면서 당신 입 조심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박 전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이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박 씨는 앞서 수사 과정에서 최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점은 진술한 바 있지만 삼성으로부터도 직접 들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의 폭로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씨는 이전에는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북한 기업에 폐쇄 명령을 내리자 미국은 대북 정책의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석유와 금융 부문까지 차단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정혜수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중국 정부를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with China to execute this strategy and are clear-eyed in viewing the progress, growing if uneven, that China has made on this front. Policy shifting. 중국 인민은행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상무부도 자국 내 북한 기업에 폐쇄 공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조치로 100여 곳이 넘는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외화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표적으로 삼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중국 5대 은행 제재와 대북 석유 수출 완전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30일 양재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나 11월 미중 정상회담 의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정상회담 전까지는 대북 강경 수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선제 조치를 반기면서도 석유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중 외교전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이 평안남도의 조선소에서 SLBM 시험용으로 보이는 바지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1일과 21일 남포 조선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선체 구조물의 변화와 기중기 등의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네,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이모 일병이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어제 부검에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실시된 부검을 통해 이 일병의 두개골에서 총탄 조각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검에 관여한 법의학 군의관은 파편의 형태로 볼 때 외부에서 쪼개진 게 아니라 머리에 맞으면서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한 유가족이 전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딱딱한 물체에 맞고 굴절된 도비탄이 아니라 빗나간 탄환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학생들은 취준으로 하는데 재미있어요. 느낌상으로는 어느 정도 기억했어야 돼. 실제로 사고 장소는 발사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져 있습니다. 사격에 사용된 K2 소총 유효 사거리인 460m 안쪽입니다. 또 사격장 너머에 높이 14m 방호벽이 있지만 총구 각도를 1.5도만 높이면 총알이 방호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장 감식을 지켜본 뒤 이미 도비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잘못 쏜 탄환이 맞다면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반면 도비탄이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육군은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4주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비탄과 유탄 그리고 직접 사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됐습니다. 2011년 북한산 주차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인 박용철 씨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 씨 사촌 박용수 씨도 4시간 후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금전 문제로 얽혀있던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의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숨진 박용철 씨가 유경재단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에서 핵심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6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박용철 씨 유족은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서 진짜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한 수사가 의혹을 키웠다며 경찰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박 씨 유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진범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낸 건 지난 15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인근 등산로에선 박 씨의 사촌 박용수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촌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박용철 씨가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며 청부살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로 꼽힌 박용수 씨도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박 씨 유족 측은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관련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박용철 씨 주변 인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또 추석 연휴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공항이 여행객들로 심각하게 붐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법은 없는지 최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진 탑승 수속 카운터와 달리 자동 탑승권 발급기 앞은 한산합니다. 발급기를 통해 항공권을 받고 자동 수화물 위탁 창구를 이용하면 그만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장 한산한 출국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인천공항이라 검색하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출국장별 대기 인원이 곧바로 안내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금지 물품을 가져오진 않았나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난달부터는 이렇게 공항에 맡기거나 택배로 붙일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여권과 함께 지문만 입력하면 바로 출국 심사가 끝납니다.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탑승하는 여행객들에겐 캡슐 호텔이 인기입니다. 출발 전 독립된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침대와 씻을 수 있는 샤워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삼성동 도심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마치면 전용 통로를 통해 곧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우리 추석 연휴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겹쳐서 해마다 이맘때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렸었죠. 하지만 올해는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라져 대목 중에 대목을 놓치게 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다빈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풍커제 씨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중국 개인 여행객 산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한 백화점이 준비한 국경절 기념 패션쇼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通过今天的韩服体验活动，我对韩国的了解更加加深了。希望以后通过这些不断的这样的文化交流活动，两国之间的关系能够更加改善。 돌솥 비빔밥과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이었지만 이번엔 추석 연휴 내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손님을 맞을 채비에 바쁩니다.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선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은 중국하고 동남아 비율이 대강 6대4 정도였으면 올해는 4대6 아니면 3대7 이 정도로 뒤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보복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성객들과 여행객들이 북적대던 오늘 한켠에서는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손에 표를 든 채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애인들!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저상버스와는 달리 고속버스에는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연구에 들어간다. 가급적이면 19년 말이나 끝나기 전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시범 사업을 하는 거와 지금 타당성 연구하고는 공복이 되니까. 집회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도입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한 대학 가운데 특히 뽑는데 현재는 60여 곳이 그 대상입니다. 네, 이 대학들을 취재했더니 전형 과정의 출신 고교뿐 아니라 부모의 직업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교육 살리기의 취지는 무색해 보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김모양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원서를 낼 때 부모님 관련 사항을 자세히 적어야 했습니다. 이름이랑 제 주소지랑 제 주민등록번호랑 부모님 성함이 적혀져 있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에 부모님의 직업을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61개 대학의 학종 운영 실태에도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서류 전형에서 학생 이름과 성별, 고등학교 이름과 고등학교 유형을 공개한 채 평가했고 특히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쓰도록 한 대학도 12곳이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을 선호한다는 의심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까지 공개한 채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차 면접에서도 10곳 중 7곳 이상이 고등학교 이름이 공개된 채 평가를 했고 부모 직업 역시 12곳이나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많게는 20억 원씩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최근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도 이 공교육 살리기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특목고에 가려고 중학생 때부터 학원가를 전전하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런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학 준비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장모 씨의 중3 아들은 오는 11월 서울의 한 외고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엄청납니다. 영어와 수학은 물론이고 논술의 원어민 영어회화, 과학 선행학습까지 월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입시 막바지 자기소개서와 면접 컨설팅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에 외벌이였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버거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실제 한 교육시민단체 조사 결과 외고나 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20.6%가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고 희망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40%대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유리할 거라는 기대감도 한몫을 합니다. 일반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결국 현행 입시 제도가 고교 서열화와 조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구의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의 단일 집단묘역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대구시가 관리해왔는데 곧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일부 유족들에겐 오히려 고민이 생겼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옥살이를 한 김성국 의사의 묘소입니다.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부인 이혜경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부부 독립운동가로 52명의 애국지사가 잠들어 있는 대구 신암선열공원에 나란히 안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후손들의 고민이 큽니다. 이혜경 선생은 국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지만 김성국 의사는 증빙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국립묘지에는 건국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만 안장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이 무덤을 없애가는 거는 우리 의료로 봐서는 너무 섭섭하고. 이 묘역엔 김 의사처럼 서훈을 받지 못한 애국지사 4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초 묘를 쓸 때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했던 광복회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독립화되고 나면요, 그건 이제 국가, 즉 정부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구시와 보훈처는 이미 안장된 묘의 경우 그대로 둘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장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최근 북핵 위기에 사드 보복 여파까지 더해져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는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간 넘긴 명동입니다. 추석 전 금요일인데도 거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추석 전 비슷한 시각 거리 모습을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며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심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안 좋아요. 작년 추석에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1%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도 0.3% 감소했고 건설 실적도 2% 감소했습니다. 경제의 수요 측면을 대표하는 지표들이 모두 뒷걸음질 친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도 자동차 등의 부진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 반도체 호황 등의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아 서민층에는 온기가 잘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적은 건 사실이고 작년에 대비해서 100명 가까이 나간다가 치면 하루에 지금은 하루에 5, 60명 거의 절반 가까이. 정부는 연휴가 끝난 뒤 추경과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둔 민생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자,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명작인데요. 그 모델이 누구였느냐를 놓고 지금 미술학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이 모델을 대상으로 다빈치가 누드화를 그렸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몬나 반나로 알려진 목탄 누드화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빈치의 작업실에서 발견돼 지난 150년 동안 프랑스의 한 미술관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전문가들이 이 작품은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누드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몬나 반나의 얼굴과 손을 표현하는 기법이 모나리자와 거의 같다는 분석입니다. 다빈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유화를 그리기 전 예비 스케치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쪽의 음영 등 일부분은 오른손잡이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빈치는 왼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4개 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아와 두산은 1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양 팀을 대표하는 두 타자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기아 김선빈이 2회 한화 선발 안영명에게 깨끗한 우익수 반타를 뽑아냅니다. 바깥쪽으로 흐르는 변화구를 기술적으로 밀어쳤습니다. 김선빈이 타율 3할 7푼 6리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두산 박건우는 타율 3할 6푼 8리로 김선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 프로에 데뷔한 김선빈은 지난해까지 규정 타석을 채우고 3할 타율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전보다 잔뜩 웅크린 자세로 바꾼 뒤 더 강한 타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키 165cm의 김선빈이 무게중심을 낮추자 키 큰 타자에 비해 스트라이크 존이 더 좁아 보여 투수들은 애를 먹습니다.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규정 타석 3할을 찍었던 두산 박건우는 올 시즌 4월 타율 1할 9푼 1리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과 6월 3할대 타율을 기록한 뒤 7월 이후에는 4할이 넘는 타율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박건우의 활약 속에 두산은 기아를 맹추격하며 선두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선빈과 박건우 중 누가 생애 첫 타격왕에 오를지는 다음 달 3일 시즌 최종전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새벽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안보 위기 속 협치 왜 안 되나라는 주제로 여야 각 당의 의원들이 출연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